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을 앞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들 시댁과 관계가 어떠세요? 저는 이 나이쯤 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더니 이제는 정말 영영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딸 둘을 다 시집 보내고 이제는 좀 편하게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려는 생각들로 즐거웠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엔 내 집도 없어지고 투룸 전셋방에 앉아있다 보니 서글퍼졌습니다. 그간 최대한 아낀다고 아끼며 애들 키우느라 전전긍긍하면서도 살다 보면 좋은 끝이 있겠거니 했는데 이혼을 하고 보니 내 인생이 다 허투루 느껴져 이번 명절엔 괜히 눈물만 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딸아이들도 괜히 시댁이나 사위들에게 책 잡히고 눈치 보는 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의 아내, 그분의 며느리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둘이 오붓이 아들 뒷바라지하며 사시니 좋으실 겁니다. 그분은. 저도 지금은 다 털어내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긴 했지만요. 지금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요.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철도청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권유로 저희 친정지역 기차역에 매표소에서 근무를 했었죠. 대학을 다니지 않고 20살부터 결혼 전까지 6년을 하다가 친정엄마 아시는 분의 소개로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는데 외모며 내성적인 성격이며 제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이후 거절을 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3개월을 주구장창 따라다니더군요. 그 먼 길을 거의 매일 와서 기차역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저희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그러다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게 되어 집으로 부르셨는데 그때 저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만나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 좋다는 사람인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라. 이제 너도 나이가 제법 차는데 좋다는 사람 있을 때 만나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면서 설득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좋아 설득이지 그 사람 부모님의 재산 정도도 마음에 드셨고 그 사람 직업이 마음에 드셨던 거겠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 그런지 내심 공무원 사위를 원하시긴 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청 공무원이니 더 마음에 드셨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더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선물도 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매너도 좋고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아서 말도 재미있게 하고요. 몇 번만 만나보자는 저의 결심은 어느새 교제를 허락하게 되었고 첫 만남이 있고 8개월 후에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어느 지역에 있는 꽤나 큰 시멘트 공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던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이 퇴직하시고는 증조부님이 사시던 집에서 사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 치고는 좀 배우신 분들이셔서 교양은 있으셨지만 까다로우셨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제가 전문대라도 다니지 못한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처음에 그래, 너가 원해서 대학을 안 간 것이니? 아니면 못 간 것이니? 하고 물으실 정도긴 하셨죠. 본인 아들이 저를 죽자사자 따라다닌 것을 아신 후로는 제 학력에 대해 더 이상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고졸인 저를 따라다닌 것에 자존심이 상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 학력을 들먹이며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곤 하셨죠. 시누이나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너희는 말이 통하잖니. 쟤는 가끔 말을 너무 골라서 해야 해. 어떻게 말해야 기분 안 상하게 알아듣게 할까 해서 말이야. 대학 안 나온 게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다. 라는 말씀을 너무 수시로 하셔서 멀리서 시어머니 표정만 봐도 또 그 소리구나 하고 알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하는 거야 라던가 어이그 눈에 뭐가 쓰이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모르겠다. 대화가 돼야 연애도 하는 건데 라면서 제 배움이 짧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저와 동갑인 시누이는 전문대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고 동서도 대학 나와 결혼하고도 계속 맞벌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학교 일을 그만두신 걸로 압니다. 제 생각엔 어차피 피차 집안일 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나 저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놈의 대학 못 나온 걸 그렇게 두고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당신 힘들게 일 시키거나 시집살이 시키진 않잖아. 다른 집은 더한 꼴도 많다던데. 서운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지. 힘들게 키운 맏아들 좀 더 욕심 나셨나 보지. 내가 괜찮다는데 뭐 그런 말에 신경을 써. 라며 본인 어머니 말씀에 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시집살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시집살이인가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서 기죽이는 게 시집살이 아닌가요? 화가 났지만 친정 부모님은 너희 시부모님들이 교양 있고 배우신 양반들이니 잘 배우고 익혀라. 사람이 그런 기쁨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거든. 라고 하시며 속 없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대학을 가고 싶으셨지만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군대 가셨다가 취직하신 곳이 철도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공부 많이 한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동경과 로망을 모두 이루신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이셨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더 처지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러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중학교만 나와 집에서 농사일 돕다가 손보고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셨는데 그저 아버지 말이 법이려니 하고 사시거든요. 외가에서 받은 유산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보태셨는데도 한 번도 아버지 말에 토를 달거나 싫은 소리 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 그런가 저도 역시나 큰 소리 내면서 싫다는 표현하는 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고작 하는 거라곤 남편에게 어머님이 그러셔서 속상했다고 말하는 게 다였죠. 그래서였는지 점차 아무 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속에선 부글부글 불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는 더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을 낳고 신우는 아들 딸을 낳고 동서는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고상하신 분들이어도 아들 손주에게 정이 더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분들이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저희 큰애가 10살쯤 되었을 때 너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니? 너희 아버지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니? 에휴, 못 배운 마누라랑 사느라 고생하는데 죽어서도 편하지가 않겠다. 아들 하나를 못 낳아서 이렇게 하늘 만드니 세상에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후끈거리며 속에서 열불이 나 어머님, 저한테 하시는 건 그렇다고 해도 애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며 부들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시집가서 10년 동안 한 번을 대거리한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하니? 너 그거 자격지심이다. 내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쉬운 마음에 한마디 한 걸 뭐 그렇게 나서니? 속상했으면 미안하다. 있는 사실도 마음 놓고 말을 못하겠다. 라며 나긋나긋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도저히 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 옷을 입혀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따라 나와 괜히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가 속상해서 하신 소리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저와 아이들을 끌어당기며 다시 시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바보예요? 자기 안사람 하나 편도 못 들어주더니 이제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아요? 나한테는 그래도 애들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놔요. 오늘은 그냥 갈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곁에서 바보처럼 기분 맞춰요. 라며 택시를 잡아타고는 아이들과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애들이 먹고 싶다는 떡볶이를 해서 먹이는데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기 살려줄게. 나 이번에 시험도 4과목이나 100점이야. 성호는 2개만 100점이래. 라면서 웃는데 마음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아이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더니 6살이던 둘째가 난 100점 10개 맞아줄게. 라며 제 언니와 제 사이에 끼어들어 두 아이 다 끌어안고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고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중학교에 가면서 전교 1, 2등을 하더니 대학도 번듯하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갔죠. 회사도 대기업에 입사해 결혼한 지금도 다닙니다. 그런 반면 동선의 두 아들들은 성적도 고만고만하더니
저희 작은애와 동갑인 큰애는 재수를 해 서울 하위권 대학을 갔다가 졸업 후 공기업 준비를 하다가 실패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직 20대인 둘째는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지금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비교하시며 걔집 애들보다 우리 아들들이 더 잘 돼야 하는데 아주 기가 다 빨려 들어갔는지 앞길이 막혔다. 엄마가 더 잘 가르친 건 우리 성호랑 성훈일 텐데 뭐가 문제인지 라고 하면서 대놓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 앞에서 남편은 어머니 말씀대로 집안의 아들들이 잘 되면 더 좋죠. 조카들도 저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기분을 맞추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애들이 그 모습을 못 바뀔 망정이지 봤으면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잘하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니 친가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손주들 사랑이 워낙 극진하신 분이라 딸이건 아들이건 아이들에게 항상 잘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외가에는 자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남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송씨지. 거기는 뭐 하려고 그렇게 가냐?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희한테 서운한 소리 하시는 거야. 라며 아이들 탓을 하더라고요. 큰애는 그런 남편에게 대꾸도 하지 않은 지 오래고, 작은애는 아빠, 아빠도 외할아버지 될 거면서 왜 그러세요? 라며 가끔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럼 헛기침 몇 번 하고는 돌아서서 어머니 요즘 식사 못 하신대. 반찬 좀 챙겨봐 가지고 가게 하곤 했었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우신 분이시라 뭘 드시던 입이 짧으신데 그나마 제가 만든 반찬을 드셨거든요. 시누이도 나도 우리 엄마 입에 음식만 맞추기가 엄청 힘든데 아무튼 언니 대단해요 라며 말할 정도니까요. 동서는 처음부터 음식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맞벌이 하는 사람이라 항상 집안의 행사에서 빠지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으로 때우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제사며 명절 음식, 시부모님 생일상, 각종 집안 행사에서 장보고 음식하고 뒷정리는 항상 다 제 몫이었습니다. 다들 바리바리 싸들고 갈 줄만 알지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번엔 뭐 하자고 말만 하셨지 주방엔 얼씬도 안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시아버지께서 고생한다며 용돈을 주시기도 했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때마다 좋은 선물을 빼놓지 않아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였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챙기면서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으셨지만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훌륭히 가르쳤구나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카들에게 더 노력하고 정진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가까이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사촌지간이지만 좋은 건 배우려고 애쓰고 모르겠는 건 묻고 해라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굳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괜히 기만 죽지. 저것들이 얼마나 독하게 공부만 하겠어요. 쟤들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힘들겠어요. 애들이 독해서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해요 하시더라고요. 울컥해 제 표정이라도 변하면 저 봐요. 저 엄마 닮아 독하지. 우리 장남이 그러질 못해서 코가 꿰었지 라며 목소리 한 번을 높이질 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표정과 말투만 보면 세상 다정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도 왜 그러시냐는 말을 못한 것도 아마서 그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제 속만 타들어가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이 더 야속해 싸움이 되곤 했습니다. 어릴 적엔 그저 저희 부부를 보며 울먹이던 딸들은 중학생 정도가 되자 제 편을 들며 할머니 흉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들도 서운하게 구는 할머니가 야속했겠죠. 그럼 남편은 하여튼 여자들은 이래서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속이 그리 좁아서 어쩌느냐. 너희들이 공부 잘해서 칭찬하고 싶으셔도 그럼 사촌들이 서운할까봐 참고 말씀 안 하시는 걸 모르고 참 언제나 생각이 트일까 하면서 또 저희 탓을 했죠. 아이들도 알 거 다 알지만 그런 아빠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답도 않고 각자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남편은 애들 단속 좀 해.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도 말 실수할까봐 내가 아주 매번 노심초사해 라면서 제게 엄포를 놓곤 했고요. 그렇게 절 힘들게 하시는 시어머니가 계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문제들은 대놓고 타박을 하시거나 꼬투리 잡으시거나 하시지 않았기에 한번 꼭 참을만 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관련 일만 아니면 저희 친정에도 때마다 인사도 잘 가고 무슨 기념일마다 저한테 선물도 잘하고 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는 한 번도 쪼들리거나 힘들게 산 적 없었고 빚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시누이나 동서도 매번 고맙다, 대단하다, 입바른 말만 하긴 해도 선물이나 애들 용돈도 잘 주면서 저와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조카들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요. 그냥 그렇게 한 집안의 큰 며느리 노릇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한 집들도 많으니까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결혼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더군요. 저희 딸들 차례로 좋은 짝 만나 결혼시키고 이제 뱃속에 아가도 생겨 저도 할머니 소리 듣기 바로 직전이었죠. 나이는 저만 먹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10살 차이가 나시는 시아버님께서 기력이 약해지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노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전보다 더 부지런히 해서 나르고 시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을 극진히 간호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몸에 인이 배기거나 욕창 한 군데 난 곳 없이 성심을 다해서 모시셨죠. 시아버님 성정에 며느리나 딸이어도 본인 몸에 손대는 것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도와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어지간히 적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었긴 했지만 옆에서 봐도 그 점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일은 조금만 해도 금방 지치시는 양반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열심히 보살피셨는데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신 시아버님은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일어나셔서 눈 맞추고 인사 나누시고 새순물을 받으러 다녀온 사이 숨을 거두셨더래요. 그런 시아버님의 소식을 시어머님은 굉장히 또렷하고 차분한 말투로 전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가 남편에게 울면서 시아버님의 부고를 전하고 남편은 오열을 하며 시댁으로 갔으니까요. 남편이 너무 심하게 울어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시누이와 동서에게 연락을 했죠. 둘째는 부부가 둘 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다 본사로 발령나서 미국에 가 있었기에 전화로 상황을 알리기만 했습니다. 미리 알아놓은 장례식장에 연락도 하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고만 있고 시누이와 도련님은 손님 맞느라 정신없고요. 동서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 버거워만 하고요. 장례식장에서 선택사항을 듣고 전달하고 음식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아이들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큰애는 임신 중이라 가족실에서 거의 나오질 못했는데 혹시나 힘들까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나마 힘쓰는 일은 사위가 도와줘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쉴 수 있었을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왔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시면서도 이 집 큰며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시는 마지막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하셨습니다. 기진맥진한 딸의 모습보다 이 집 큰며느리 노릇 못하는 것만 보시는 것 같아 서운하긴 했지만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30년을 시부모님으로 모신 분이니 그 세월 동안 쌓인 정이 있었기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프기도 했고요. 눈물도 많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실 때도 참 교양있고 품위있게 우시면서도 구슬프게 흐느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앉아 곡소리 내며 장례식장에 울음소리를 내는 건 남편이었죠. 시누이와 도련님은 그런 자신들의 어머니와 형을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요. 시아버님이 생전에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셨는데 시누이와 도련님은 그걸 많이 닮았었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 모시고 나서 저는 바로 몸살이 났습니다. 남편은 목이 쉬어 한 2주는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의지하고 존경하던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라 그 와중에도 더 잘 챙기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 집에 음식도 더 잘 해다 드리고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차분하게 시아버지 짐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 하시겠다며 그 작은 몸으로
서재며 아버님 옷까지 드리며 차근차근 정리하시곤 상자에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럼 그 상자들을 지하 창고 방으로 옮겨놓는 건 조카들과 도련님이거나 남편이 했습니다. 시댁 지하에 아버님이 취미로 음악 들으시는 방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는 그 방을 아버님 추모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계획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가 이별하는 모습이 참 멋지고 아름답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1년은 별 무리 없이 시아버님만 안 계신 것만 빼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 아니면 남편이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일부러 모시고 나오는 거겠지 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실 때 반찬 좀 싸드리고 가끔 저녁 먹고 졸리다 하셔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고요. 이불 펴드릴 때 세탁한 이불이 아니면 싫어하시니 덮고 깔고 주무신 이불 세탁하는 게 번거롭긴 했지만 가끔이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 큰애가 낳은 손자가 막 태어났을 때라 큰애네 집까지 반찬을 해날라야 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큰애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맡기로 했거든요. 사부인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길 한 6개월 흘렀을까요? 주말이라 큰애네 집에도 안 가니 오랜만에 낮잠이나 자려고 누웠는데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나갔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깜짝 놀라 일어나 어머님 말씀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좀 고단해서 눈 좀 더 붙일까 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여쭈니 예, 너는 무슨 여자가 낮잠이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다. 곧 점심때인데 어쩌려고 잠을 자? 하시더라고요. 하연이 집에 안 가는 날이라 좀 쉬어볼까 했어요. 어머님 댁에도 어제 다녀와서 주말엔 좀 쉴까 했죠. 라며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더니 그러게 덜컥 애는 왜 맡아? 그래봤자 외할머니가 그 일을 왜 해주고 있어? 괜한데 기운 쏟지 마라. 그러다 너 골병 들면 그거 누가 감당하니? 너희 남편만 나중에 고생시키는 거지. 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내 새끼 사정 봐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래도 잘 배운 내 딸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고를 내고 있는데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적당히 해서 시집갔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계집애가 너무 잘나게 굴어서는 시집가서 그게 뭐니? 배운 게 아깝고 어쩌고. 제 자식도 스스로 못 키우는 엄마가 무슨 엄마야? 아주 잘난 척하느라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제 새끼 잘난 덕으로 제가 손주한테 사랑 줄 수 있어 좋은데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 벌이 좋아서 사람 쓸 수도 있지만 요즘 무서운 뉴스도 많고 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라면서 차를 건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 저를 차분히 보시던 시어머님은 그래 자식 잘 두고 고생해서 좋겠다 라며 차를 드시더군요. 눈치 없는 남편은 어머니 오늘은 저녁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내일 일요일이니 저랑 아침에 공원에 산책도 가시고요 하면서 희죽거리고 있더군요. 다음날 저녁까지도 속이 부글거리는 게 잦아지지 않아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어제부터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약을 좀 먹지 그래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기에 아니 당신은 좀 애들 편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요? 당신도 할아버지잖아요. 지우 예쁘다고 물고 빠는 사람이 왜 어머니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니 어머니가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어? 난 또 뭐 때문에 그러나 했네. 당신도 이제 손주까지 본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모르겠어? 제발 넓게 생각 좀 해. 걱정해 주시는데도 난리야.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뭐가 있어? 라면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더 이상 말했다간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날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 아침밥만 차려놓고 딸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반찬을 가지고 딸아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손주와 놀다 보니 마음이 어느새 누그러졌습니다. 많아야 일주일에 2번 정도이니 노인네 그러는 거 한 번 더 참자 하고 또 속으로 삼켰죠. 그렇게 지내다 아버님처럼 돌아가시면 후회하겠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고 아이가 어느새 커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니 잠깐만 봐주면 된다며 이야기하면서도 딸아이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보다 시간이 생기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사위가 먼저 와 아이를 전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드셔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국 끓이고 생선만 구울게요. 하고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늘 어머님이 지나다 딸기를 보시고 당신 생각이 났다면서 사들고 혼자 오셨어. 어휴,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혼자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어머나 그러셨어요? 잘 먹을게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에휴 이래서 나이가 들면 자식 곁에 살아야 하나 보다. 내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몸이 둔해지고 어디 다니기도 겁이 나. 이거 가지고 집에서 여기 오는데도 세상에 너무 힘들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고생하셨겠네요. 이번 딸기는 더 값지고 맛있게 먹을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건 어떠냐? 하연이 애 봐주려면 너희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건 힘들잖니. 어차피 방도 남으니 내가 월세 주고 들어오마. 라고 하시는데 전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지내신다고요? 지금 사시는 집은요? 지하에 아버님 추모 공간 어쩌고요? 했더니 남편이 곁에서 뭘 그리 놀라. 지하랑 2층은 잠가 놓으실 거래. 어머니 큰 집 2층에 정리해 놓고 지하는 아버지 추모 공간 계속 해놓고 1층만 새 놓으신대. 어차피 2층이랑 지하는 문이 바깥쪽에 다 따로 있잖아. 집 관리하려면 우리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러면 되지. 어머니 짐은 필요하실 때 가져다 놓고 하면 되니까 그러다 애들 다 키워주면 우리가 이 집 정리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라며 신이 나서 떠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되면 너도 굳이 이 집 저 집 반찬에서 나르고 하는 거 덜 번거롭잖니. 효연이는 휴가 때 한국 들어오면 내 집에서 묵으라고 하면 되고 라면서 웃음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두 모자가 제가 없는 사이 아주 말을 맞추고 신이 났더군요. 일단은 웃으며 얼른 밥을 차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가라는 남편의 말에도 웬일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최대한 차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해야겠어요? 어머님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난 도대체 어디서 숨쉬란 말이에요?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은 처남이 계속 모시고 살잖아. 이제까지 따로 살았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혼자 지내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먼저 합치자는 말을 못할 망정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새언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애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거 봤어요? 그저 다 좋다고 호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새언니 힘들까봐 오히려 눈치 보신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악다구니만 안 쓰시지 마음에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거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월세 낸다고 와 계신다고 하면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싫죠. 나도 못해요. 그런 줄 알아요. 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작은 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남편이 먼저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집 청소며 빨래를 하고 딸네 집에 가져갈 반찬을 챙겨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네 도착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함께 사시면 또 얼마나 이런 문제로 제 속을 긁을지 연상되어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는데도 별 말이 없기에 저도 아무 말 없이 밥만 차려놨습니다. 숟가락 올리기가 무섭게 앉아서 밥은 잘 먹더군요. 저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밥을 먹던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냉랭한 부부 사이는 좁혀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딸네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내가 오늘 부동산에 집 내놨다. 이번 주말부터 아범이랑 애들 오라고 해서 짐도 비우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해야 할 것 같아. 너도 그런 줄 알아라. 하시는데 어머님 죄송한데요. 합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화연이 집이랑 오가는 것도 벅찬데 어머님까지 집에 계시면 저는 언제 쉬어요? 화연이네 아이 좀 더 크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라고 말씀드리자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할까 했지만 괜히 그랬다간 고집을 부리실 것 같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그때도 돌아오질 않았더군요. 저녁을 차리고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 어머니께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당신 미쳤어? 부모님 모시는 문제를 왜 당신이 멋대로 정해? 내가 그러자고 하면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어머니께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라면서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당신 어머님 당신이 모시고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요.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한 집에 살 생각을 해요? 나는 어머님보다 내 새끼가 더 중요하니까 같이 사는 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 집으로 오지는 않더니 문자를 보냈더군요. 내가 그나마 당신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간혹 불평을 늘어놓아도 우리 부모님을 성실히 모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는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럴 거면 이혼해. 내 재산 한 푼도 못 주니까 빈몸으로 나가서 딸한테 가서 얹혀 살던지 해. 결혼 생활 내내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된 거잖아? 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나 아니면 죽는다기에 얼마나 대단히 잘해주나 하고 속아서 결혼한 내가 미쳤지. 그래, 이혼합시다. 하지만 빈손으로 못 나가지. 변호사 알아볼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 세월이 있는데 재산 절반은 내 거고 위자료도 톡톡히 줘야 할 거야.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남편과 저의 문자 내용을 보내고는 전화를 해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듣던 딸은 엄마, 내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 내가 소개해 줄게. 아버지한테는 내가 연락할 테니까 엄마는 연락 와도 받지 마. 엄마 그리고 일단 내일 짐 대강 싸서 우리 집으로 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딸아이의 말대로 대강 짐을 싸서 딸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사위 보기가 민망했지만 그래도 걱정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덩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사위는 사위대로 남편을 만나고 왔는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부모가 다투면 화해를 시켜야지. 더 갈라놓는 게 자식이 할 도리냐? 하면서 역정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딸아이는 오죽했으면 이라고 말하며 저에게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살 때야 라면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지 언니에게 소식을 들은 둘째도 전화를 해 엄마 잘했어. 할머니랑 어떻게 살아? 이참에 미국으로 올래? 하더군요. 친정에 알려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딸내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친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때마침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기에 안부를 물어보며 빙빙 말을 돌리고 있자니 화연이한테 얘기 들었다. 언제 전화 하나 했어? 마음고생 많았지? 그 양반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잘했어. 나도 송서방한테 한 소리 했다. 나도 이 시골에서 그만 살고 싶으니 서울 가서 월세 내고 살게 방 하나 내어달라고. 그렇게 할 테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니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에 이혼하라고 했어. 아주 뻔뻔하기가 말할 수 없잖니? 내가 너 몫으로 떼어놓은 땅도 있어. 여차하면 그거 팔아줄 테니까 그런 놈이랑은 헤어져. 너 대학 못 나왔다고 평생을 시달리게 했으면서 어디 늙음하게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해? 라며 우시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에 한참을 울다 엄마는 아버지 어떻게 참고 견뎠어? 라고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래도 항상 내 편이었어. 나한테 이거는 해줘 라고 하면서도 너희 할머니나 동생들이 나에 대해 입이라도 뗄라치면 아주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렸지. 그래서 나 위해주는 건 내 신랑밖에 없구나 싶어 살았어. 송서방처럼 그러면 어떻게 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혼을 하기로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간 참은 게 억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그렇게 말한 남편에게 정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은 시작됐고 남편의 재산은 정확히 5대5로 나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다 팔아 정리했고 남편 명의의 저축금들도 반이 제게 돌아왔죠.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부분에 특히나 반발이 심했는데 노모를 부양하지 않는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까지 본인에게 등 돌리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집안 대소사를 다 맡아 하고 오랜 가사 노동을 하며 성실히 집안을 돌보았으나
모욕을 받은 점과 무시를 당한 점이 참작되어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그때 받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빌라 투룸을 얻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아이 봐주는 값으로 전부터 주던 돈을 조금 더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 가부장적인 친정아버지도 전 남편에게 호되게 한 소리 하셨나 보더라고요. 딸들도 잘했다고 하지만 저들 살기 바쁘니 엄마를 지금 이상 보살피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조용히 혼자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일 바쁘던 사람이 할 일이 사라지니 조금은 우울해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라도 여기저기 움직이기가 눈치도 보이는 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괜한 소리 안 들어서 골치 아플 일도 없어 좋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지내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작정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내리시는 호통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다음 날부터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여유가 생기니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친정은 옛날 동네이긴 했지만 관광객이 많은 동네라 식당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특산물인 주재료인 식당이 다수다 보니 제한적이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제가 자주 가던 식당 같은 스타일로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한 식사와 분식도 파는 식당이었는데 깔끔한 주방을 보여주면서 과감한 색상의 인테리어를 해서인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간단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먹을 식사를 찾기가 힘든 동네라 수익성이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내놓고 다 정리해 친정에 아예 놀러 앉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주시긴 했지만 장사가 잘 되자 좋아하십니다. 엄마는 서울 살더니 이렇게 세련된 데를 열 생각을 했냐며 간식으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보다는 덜 달게, 더 담백하게 간을 하다 보니 동네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번 달 매출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도 개점 이후 가장 높은 매출을 찍었습니다. 동네 분들과 지역 학생들도 많이 찾아 관광객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시기에 상관없이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이며 애들에게 반찬을 해다 바친 게 영 허송세월은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아이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며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나 본데 애들도 받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될 걸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동서도 전화를 해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리기에 알려주긴 했는데 과연 그 맛을 낼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이 식당 더 키우면서 이 지역 맛집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 더 잘하라고 기운 좀 팍팍 넣어주세요.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용기가 좀 더 필요한데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